안녕하십니까. 백세건강 골든룰 저자 구현우입니다. 이번하고 다음번은 연결해서 제대로 호흡하기 하고 치아와 턱을 살펴서 우리가 100세까지 건강하게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은 제대로 호흡하라. 여러분 숨 몇 분 못 쉬면 죽을까요? 뭐 대충 2분에서 5분 정도. 대개 2분 넘어가면 뭐 실신하게 되고, 결국은 뇌가 이제 제 기능을 못해서 사망에 이르도록 되는 그 짧은 시간입니다. 우리가 통상 뭐 먹는 거는 일주일 뭐 열흘 이렇게 굶어도 실질적으로 뭐 사망에 이르거나 가지는 않아요. 근데 숨 쉬는 거는 실제적으로 그렇게 짧은 시간만 우리가 호흡을 못해도 죽음에 이를 수 있을 만큼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요. 어찌 보면은 우리가 숨 쉬는 거에 대해서 특별히 어떤 질환이 생겨가지고 뭐 천식이 생겼다든지 뭐 이러면은 우리가 병원 가서 누군가가 살펴주고 약을 먹게 되는데, 실제로 매일매일 본인이 잘 숨을 쉬는지 숨 못 쉬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리고 그걸 잘 살펴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호흡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몸을 움직이는 데 있어서 외부로부터 들어와야 되는 중요한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우선 음식물을 먹어야 우리가 우리 몸을 구성하는 그런 성분들을 유지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에너지를 만들어서 또 우리가 모든 생명 활동을 진행할 수 있게 되는데, 그때 음식물만 먹어서는 안 되고 그 음식물을 태워서 에너지를 만들려고 그러면 반드시 우리는 산소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외부에서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영양분과 그 다음에 이제 공기를 통해서 그 안에 약 5분의 1 정도 들어있는 산소를 가지고 호흡이라고 하는 거를 해야지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호흡이 이제 예전에 생각했던 호흡하고 우리가 생각하던 호흡이 상당히 다르죠. 그래서 호흡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을 잘하면은 얼굴의 모양도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어린 아이들이 점점 성장을 하면서 이제 얼굴이 크잖아요. 성인은 이제 얼굴이 붓거나 내리거나 하지 크지는 않잖아요. 그죠? 뭐 살이 찌면 좀 더 얼굴이 커질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얼굴에 큰 변화가 오는 시기는 초등학생서부터 중학교 그 사이가 이제 얼굴이 우리가 보통 이제 성장 발육을 통해서 달라집니다. 근데 이 숨을 잘 못 쉬게 되면 그 얼굴 모습이 이제 정상적인 모습에서부터 비정상적인 모습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가 성형공화국처럼 이제 뭐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성형의 실력도 좋아서 뭐 중국이나 일본에 있는 그러한 환자들도 우리나라 와가지고 이제 성형 수술을 받고 가고 하는 그런 수준에까지 올릴 정도로 성형에 대한 그런 의료 수준도 높아졌고 관심도 많아졌고, 실제로 의학의 도움을 받아서 미를 추구하시는 그런 분들도 많아졌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우리가 실제로 수술을 통해서 그렇게 한다 그러면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어요. 짧은 시간에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좋은 면이지만, 실질적으로 수술이라고 하는 거는 전신 마취를 통해야 되고 또 어떤 뭐 잘라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아물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작용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동반될 수 있습니다. 이제 되게 성형을 하는 이유는 자기의 얼굴의 모습이 만족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또 체형이 만족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수술을 받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특히 요즘에 양악 수술이라고 하는 것이 회자가 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앞으로 이번하고 다음번에 걸쳐서,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이제 자라는 아이들과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연관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양악 수술을 피하면서 자연스러운 얼굴의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아름답고 건강한 얼굴의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숨쉬기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영양분을 태우고 에너지를 얻고 뭐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의 얼굴의 모습이라든지 또는 자세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흡이 미치는 영향은 단순히 그냥 외부에서 산소를 들여와서 우리가 먹은 음식과 결부해가지고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발생시키고 하는 그런 대사 과정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숨길이 잘 이루어졌는지 이루어지지 않느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다양한 그런 문제점들을 야기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숨쉬기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호흡에는 좋은 호흡과 나쁜 호흡이 있고요. 또 그다음에 호흡을 어떻게 우리가 좋게 유지할 것인가가 있는데, 좋은 호흡과 나쁜 호흡을 구분하는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횡격막을 이용하면서 우리가 숨을 쉬느냐예요. 횡격막이라고 하는 거는
가슴하고 복부를 나누는 막인데요. 이게 근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막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숨을 쉴 때 횡격막이 내려갔다 올라갔다 해서 마치 풀무질을 하는 것처럼 폐에 음압을 걸어가지고 외부로부터 우리가 공기를 흡입을 하고 또 그다음에 우리 몸에서 생긴 이산화탄소를 바깥으로 배출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숨을 내쉬어야 되는데 그때 횡격막이 줄었다 늘었다 하는 힘하고 이 늑간에 있는 근육이 즉 갈비뼈 사이사이에 있는 근육이 늘었다 줄었다 하는 힘으로 호흡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호흡이에요. 정상적인 호흡. 그런데 여러분이 갑자기 막 달리기를 하면 숨이 찹니까 안 찹니까? 그렇죠. 그 숨이 차다는 얘기는 뭔가 부족해서 많이 들여 마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횡격막으로만 우리 음압을 만들면 부족한 그러한 상황이 왔을 때 더 많은 우리가 산소를 요구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많이 달린다든지 뭐 계단을 갑자기 올라간다든지 그러면 그럴 때에는 어깨를 들썩거리는 호흡을 하게 됩니다. 그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어깨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호흡을 우리가 부호흡이라고 그래요. 부호흡. 그래서 여자분들 중에는 이게 주무실 때 보면 이게 정상적으로 그냥 편안하게 주무시면서 횡격막으로 천천히 숨 쉬는 분도 계시지만 이게 어깨를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잠을 자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요, 이게 손이 잘 안 쥐어집니다. 마치 부은 것 같고 또 저린 것 같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여기 목뼈에서 나오는 상완신경총이라고 하는 신경이 사각근을 지나서 쇄골 밑으로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데요. 잘 때 자꾸만 어깨를 들었다 놨다 하는 과정 중에 사각근이라고 하는 근육이나 또는 여기 이제 그 소흉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다 이렇게 짧아지게 되면 그 팔을 지배하는 신경이 눌리게 돼요. 그럼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손을 쥐려고 그러면 잘 안 쥐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일어나셔가지고 이렇게 자꾸 몸을 움직이다 보면 그 근육들이 풀어져서 눌렸던 신경이 이제 완화가 되면 다시금 이제 정상적으로 손을 쥐게 되는데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반 정도는 지금도 이렇게 꽉 쥐면 손에 힘이 안 가신 분이 있을 거예요. 한번 꽉 쥐어보세요. 힘 다 들어가세요? 안 들어가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 안 들어가신 분들은 그걸 좀 의심해 봐야 돼요. 그래서 그만큼 횡격막을 이용하는 호흡이 좋은 호흡이고요. 횡격막을 이용하지 않은 호흡은 좋지 않은 호흡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깨라고 하는 거는 이 어깨를 들었다 놨다 할 때 있는 근육이 대표적인 근육이 여기 흉쇄 유돌근이라고 하는 근육이고요. 목을 움직일 때 쓰는 근육하고 승모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데요. 이 근육들은 실은 오랜 시간 동안 이 무거운 걸 들었다 놨다 할 수 있을 만큼 센 근육이 아니에요. 그렇게 갑작스럽게 필요할 때만 사용하는 근육이라 자면서 지속적으로 그렇게 어깨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호흡을 하게 되면 그 근육이 항상 경직돼서 목과 어깨의 통증이나 기타 어지럼증과 같은 증상들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흡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우리가 산소를 들이마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상적인 호흡을 하는 것과 정상적인 호흡을 하지 못하는 걸로 인해서 통증도 발생할 수 있고 어지러움증도 발생할 수 있고 우리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손을 쥐지 못하는 그런 감각이나 기능의 이상을 초래할 수도 있어요. 그만큼 호흡이 내가 횡격막을 잘 이용하는 호흡인지 아니면 통째로 폐를 들었다 놨다 어깨를 올렸다 내렸다 해서 부호흡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는 호흡인지를 구분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가족들이 혹시 그런 호흡을 한다 그러면 왜 그런 호흡을 하게 되는지의 원인을 찾아서 실질적으로 그러한 현상이 감소할 수 있도록 치료를 받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 두 번째 우리가 좋은 호흡과 나쁜 호흡을 나누는 거는요. 실질적으로 코로 숨을 쉬는 것이 정상적인 그러한 호흡이에요. 많은 아이들이 보면 잘 때 보면 코로 숨을 쉬지 못하고 입을 벌리고 호흡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얼굴 모양을 호흡이 만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을 벌린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입을 한번 벌려 볼게요. 이렇게 벌리면 양쪽에 있는 볼이 안으로 함몰되죠. 여러분 뼈는 딱딱하고 근육은 부드럽잖아요. 그럼 뼈가 셀까요? 아니면 근육이 셀까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렇지만 근육의 힘에 의해서 뼈의 모양은 바뀝니다. 그러니까 지금 입을 벌리게 되면 안쪽으로 이 뺨이 밀려 들어가는 힘으로 인해 가지고 얼굴의 모양이 이렇게 크게 돼요. 입안의 형태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영어로 얘기하면 그걸 우리가 버드 페이스라고 합니다. 새 마냥 이제 얼굴이 생긴다고 그래서 얼굴 모습이 이제 비정상적인 그런 부분으로 성장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호흡을 코로 정상적으로 잘 할 수 있는 사람의 얼굴의 모습하고 입을 벌리고 숨을 쉴 때
지속적으로 얼굴의 모양이 비정상적으로 우리가 발육을 하게 되면 결국은 나중에 자기의 안모나 기타 여러 가지 기능들의 문제가 생겨서 수술을 하게 되거나 또는 기타 여러 가지 복잡한 시술을 받아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호흡은 코로 하는 것이 정상적인 호흡이에요. 근데 다만 입으로 왜 우리가 숨을 쉬게 만들었냐 하면 코가 막히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죽잖아요. 만약에 코로만 숨을 쉰다 그러면.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입을 숨을 쉴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입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지난번 여러 번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소화기의 시작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입은 소화기이기도 하고 또 보조 호흡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코가 막히면 우리가 입으로 숨을 쉬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이들이 엄마 목 아파요 그러면 되게 뭘 의심하냐 하면 거의 100% 편도선을 의심하잖아요. 그때 이게 이마를 한번 짚어보세요. 이마를 짚었는데 열이 없다. 그러면 그건 편도선염이 아니고 입을 벌리고 잤을 때 여기 뒤쪽에 있는 그 악이복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있어요. 이름이 복잡한데. 그럼 입을 벌릴 때 쓰는 근육인데 밤새도록 입을 벌려놓고 있기 때문에 그 근육이 짧아져가지고 침을 삼킬 때 아픈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그때 이제 열이 아프면 대개 이제 편도선염을 우리가 의심해 보지만 열이 없이 만약에 목이 아프다고 그러면 그쪽을 부드럽게 이렇게 눌러주거나 아니면 말을 자꾸 시키면 턱을 움직여가지고 그 근육이 풀어지기 때문에 곧 안 아파져요. 아마 여기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목 아팠는데 학교 와서 안 아파갖고 전화 때 오면 너 목 아프니? 그러면 엄마 안 아파요. 그런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그게 대개는 이제 입을 벌리고 숨을 쉬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가 코로 숨을 쉬지 말고, 그러니까 입으로 숨을 쉬지 말고 코로 숨을 쉬어야 되는 게 정상적인 호흡이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얼만큼 잘하는 호흡이냐 아니냐는 그걸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코로 숨을 잘 못 쉬는 경우에도 원인은 코에 있는 경우도 있지만 약 60%의 원인은 입안에 있어요. 입안이 좁으면 혀가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압력을 굉장히 세게 주게 됩니다. 그 압력이 코에 림프가 빠지는 걸 막아서 외부로부터의 조그만 자극이라도 염증이 생기기 때문에 비염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당수의 알레르기성 비염과 같은 염증들은 코의 염증은 증상은 코에 나타나지만 원인은 입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비인후과 치료에도 불구하고 잘 낫지 않는 그런 비염이 있다 그러면 일단은 입 안에 무슨 문제가 있을 거라는 걸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코로 잘 쉬려고 그러면 우리가 입을 살펴야 되고요. 아까 서두에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호흡을 하는 이유는 산소를 들여 마셔서 우리가 먹은 음식물을 가지고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세포내 기관에서 38개의 ATP라고 하는 에너지 물질을 만들어야 우리의 모든 생명 현상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숨을 잘 쉬게 되면 미토콘드리아가 건강해지게 되고요. 미토콘드리아가 건강하면 건강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우리가 강의 때 얘기한 것처럼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20% 이하로 떨어진 사람들이 되게 암 환자예요.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떨어진 걸 다른 말로 하면 뭐냐? 당뇨도 얘기할 수 있고요. 치매도 얘기할 수 있고요. 다 그렇게 미토콘드리아의 기능과 만성질환하고는 연결되지 않은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호흡을 얼마나 잘하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면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소화기가 면역의 80% 이상을 차지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건 또 하나 공기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소화기를 별도로 우리가 호흡기도 면역기관이에요. 그래서 외부에서 공기 속에 들어있는 먼지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감지해내고 그 감지된 것이 우리가 들여보내야 될 건지 안 들여보내야 될지 우리가 구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재채기를 하거나 하는 현상도 그런 거예요. 여기 들여보내면 안 되니까 강하게 바깥으로 밀어내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호흡은 백세 건강 골든 룰에서도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얼만큼 우리가 숨을 잘 쉬느냐가 이제 백세를까지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는 그 원칙이고요. 우리가 하루에 보통 얼마만큼 숨을 쉴까요? 몇 번쯤 숨을 쉴까요? 몇 번쯤 숨 쉴 것 같아요? 하루에 몇 번 숨 쉴까요? 24,000번에서 26,000번을 숨 쉽니다. 근데 한 번 숨 쉴 때마다 내가 정상적인 호흡량에서 10cc씩 못 마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26만 cc를 여러분은 못 마시는 거예요. 하루에. 내가 숨을 충분히 들여 마실 수 있는 환경과 내가 숨을 충분히 들여 마실 수 없는 환경이라 그러면 누가 더 건강하게 살 수 있겠어요? 숨을 충분히 들여 마시는 사람이죠. 그게 입안의 크기하고도 굉장히 큰 관련성이 있습니다. 제가 뒤에 저희가 엑스레이로 이제 보여드릴 텐데 우리가 치료 전에 기도가 좁았던 사람도
입 안의 공간을 크게 만들어줌으로써 그 사람의 기도를 넓혀주게 되고, 기도가 넓어지게 되니까 한 번에 들여 마실 수 있는 숨의 양이 많아지게 되면 하루에 26,000번 숨 쉴 때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10cc, 20cc 더 많이 들여 마실 수 있다 그러면 그만큼의 산소의 양이 충분히 들어와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산소의 양이 많아지게 되고, 여러분들이 노화물질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활성산소거든요. 그 활성산소를 가장 잘 제거해 줄 수 있는 건 역시 산소예요. 비타민 C나 이런 그 항산화 물질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얼마나 우리가 신선한 산소를 많이 마실 수 있느냐도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100% 산소는 위험해요. 하지만 우리가 공기 중에 있는 20% 함유되어 있는 거를 공기를 많이 마실 수 있다 그러면 그 두려워하는 항산화 물질,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산소에 의해서 충분히 내쉴 수 있잖아요. 내보낼 수가. 그렇다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이게 훌륭합니까? 별도의 비싼 그런 항산화 물질들을 우리 따로 먹지 않아도 내가 한번 들이쉴 때마다 훨씬 더 많은 양의 호흡을 하게 되고 내쉬는 양도 많아진다 그러면 만들어진 이산화탄소는 빨리 내보내고 우리가 신선한 산소는 많이 마실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호흡이라고 하는 거는 가슴을 활짝 핀 상태에서, 가슴이 줄어들게 되면 흉곽이 줄어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늑간에 있는 근육이 충분히 벌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폐를 다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세가 이렇게 되면, 자꾸 쭈그리고 앉게 되면 결국은 내 흉곽을 줄이게 되고, 그것이 흉곽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복압도 높이게 돼요. 복압이 높아지게 되면 장의 움직임도 원활해지지 않고 각종 장기의 우리가 혈행도 좋아지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똑바로 쓴다고 하는 거는 단순히 그냥 보기 좋고 또 뭐 이런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몸의 장기의 배열이나 혈관의 순환이나 또는 신경의 압박과 같은 비정상적인 상황들을 개선시켜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호흡이 그거를 방해하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옛날로부터 제가 지난번 강의 때 쾌변, 그러니까 쾌면, 쾌식, 쾌변 이 얘기 했잖아요. 또 하나가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누가 선을 봤는데 야, 그 아가씨 어떻디? 그렇게 물어보면 조신한 것 같아요.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조신하다. 그래서 우리는 옛날서부터 수련을 하는데, 몸과 마음을 수련하는 데 있어서 조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그 조자가 조화로울 조자예요. 또는 조절할 때의 조자예요. 근데 그 조자를 붙이는 세 가지의 그 부분이 우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심, 그죠? 마음을 조절하고, 조신, 몸을 어떻게 해요? 몸을 조절하는 거죠. 그래서 조신하다 그러면 그 몸놀림이 굉장히 뭐랄까 이게 차분하고 그다음에 바르고 이런 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조식입니다. 그럼 먹을 식자가 아니에요. 숨 쉴 식자예요. 그래서 여기는 먹는 게 안 들어가요.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고 몸을 다스리고 숨을 다스리는 것이 우리가 모든 것을 조절하는 제일 중요한 3조입니다. 그러니까 동양학에 있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성취하려고 그러면 3조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 3조를 이루려고 그러면 결국은 뭐를 해야 된다? 숨을 잘 쉬어야 돼요. 숨을 잘 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세도 바르게 되고, 또 아이들의 경우에는 숨을 잘 쉼으로써 얼굴의 발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겠죠. 얼굴이 뭐 이렇게 삐뚤어지거나 또는 턱이 작아지거나 뭐 아래턱이 너무 크거나 뭐 이런 부분들에도 숨 쉬는 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물론 다른 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숨을 잘 쉬게 되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장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쭉 이런 슬라이드를 많이 보여드렸는데요. 우리가 숨 쉰다고 하는 거는 결국은 그 숨 쉬는 공기 속에 들어있는 산소와 같은 것들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유전자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누차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먹는 거를 강의할 때에는 AMPK라고 하는 메이저 스위치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하는 것이 먹는 것도 좌우한다 그러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숨을 쉬는 것도 AMPK라고 하는 메인 스위치를 켰다 껐다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건강백세 골든 룰의 그 7가지 카테고리들은 어느 하나도 실질적으로 이 유전자와 관계없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숨을 잘 쉬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뭐 다양한 조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횡격막을 이용해서 횡격막을 올렸다 내렸다 해서 코를 통해서 우리가 호흡을 하게 되면 충분한 양의 산소를 폐의 확장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그건 동시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식을 통해서 우리 몸과 마음을 다 같이 또 조절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호흡은 자세 유지와 교정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기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런 희생을 감수하게 돼요. 호흡이 안 되면 목을 뺀다든지. 그래서 이게 시중에 걸어다니는 사람들 중에는요, 이게 목 빼고 어깨 올리고 이러고 걷는 사람 많아요. 그게 호흡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공기는 생명이에요.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2분 이상 숨 못 쉬면 사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공기가 없으면 5분 이내 다 죽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26,000번의 호흡을 하게 되고 호흡을 잘하면 호흡이 활력을 주고 젊음을 줍니다. 항산화 물질 맞잖아요. 네? 활성산소를 가장 잘 제거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산소란 얘기잖아요. 근데 호흡을 잘못하면 흉곽을 제한한다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정상적인 호흡은 코로 하는 호흡, 구강으로 하는 호흡, 그 중에 코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횡격막을 써야 되고 부호흡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아주 급한 상황에서만 우리가 부호흡을 해야지 정상적인 그런 일상에서 우리가 부호흡을 하게 되면 문제를 야기시킨다는 거고요. 그래서 호흡의 통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코를 통해서 들어오지만 요 혀라고 하는 이 친구가 입안이 작게 되면 기도를 막아요. 그래서 기도가 좁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안의 크기를 충분히 확장시켜 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 아이들을 키울 때 치과에 가셔가지고 이 아이의 입안의 크기가 정상인지 아닌지를 반드시 판정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호흡은 이렇게 외부로부터 공기를 마셔서 폐포를 통해서 혈관에다가 우리가 산소를 밀어넣게 되면 적혈구라고 하는 세포가 헤모글로빈을 통해 가지고 산소 내분자를 붙여 가지고 이제 각 세포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이라고 하는 건 세포 외 호흡과 세포 내 호흡으로도 나눕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야기할 것이 치아와 턱을 살펴라예요. 지금은 이제 호흡이라고 하는 건 주로 코를 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까 보신 것처럼 코하고 입은 1층하고 2층 사이예요. 1층 입, 2층 코. 근데 우리가 이비인후과에 있고 치과에 있기 때문에 따로따로 놀지는 않잖아요, 우리 몸은. 다만 우리가 과를 나눠볼 뿐이죠, 전문 부분을. 그렇기 때문에 입안의 문제는 단순히 입안에서만 어떤 증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입안의 문제가 굉장히 복잡한 전신적인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그래서 잘못 물리면 온몸에 적신호가 켜져요.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잘못 물려서 입안이 좁으면 숨도 잘 못 쉬게 되고 알레르기성 비염도 생길 수 있고 두통도 생길 수 있고 안구건조증도 생길 수 있고 어지러울 수도 있고 손이 저릴 수도 있고요. 허리 아플 수도 있고 소화 안 될 수도 있고 생리통 생길 수도 있어요. 그만큼 치아와 턱을 살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제가 이제 여러분 중에서 정말로 아픈 분들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좀 자세한 과정들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